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네요. 중국이 비밀리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퇴진에 대비하고 이 왜소한 독재자 없이 러시아와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크렘린궁을 얼어붙게 만들 만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양국의 관리, 외교관, 그리고 분석가들과의 대화 결과 베이징은 더 이상 블라디미르 푸틴 개인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인들은 조용하고 신중하게 불필요한 주목을 피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이후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할 러시아 엘리트와 관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논리는 상당히 냉소적입니다. 러시아의 반서방 노선은 사회와 국가기관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서 현 독재자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물러난 뒤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단지 교체 가능한 인물일 뿐입니다. 그냥 푸틴을 치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푸틴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미 완전히 중국의 부속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룹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하위 파트너, 즉 베이징이 쉽게 조종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이 왜 러시아가 거대한 라오스로 변하고 있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러시아인들을 무릎 꿇을 때까지 압박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실제 교리입니다. 시진핑이 푸틴에게 위안화 문제에서 항복을 이끌어낸 과정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왜 러시아 정보기관들이 지금 자국 관리들이 중국인들에게 대거 포섭되고 있는 사실을 포착하고도 침묵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흥미로울 테니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3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여러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 1초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서방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러시아는 완전히 중국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은 조심스럽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이징이 러시아 지배계층과 은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점차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최측근을 우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물러난 후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할 관료들과 엘리트 인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 정권의 타격이지만 그는 이에 대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 세계를 향해 중국과의 끝없는 우정을 호언장담하는 동안입니다. 그의 이른바 가장 친한 친구는 이미 그의 후계자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친구로 여기는 건 푸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푸틴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말이고 치우고 다른 말을 올리면 됩니다. 중국도 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베이징의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중국은 반서방 정서가 러시아의 야만적인 사회와 국가기관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서 현 대통령이 물러나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누가 그 다음에 오더라도 러시아는 서방의 적대적인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권력을 잡은 직후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났을 때를 언급합니다. 2013년에는 중국이 러시아 전체 무역 거래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가 베이징에 정말로 치명적으로 의존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미친노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2014년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수치는 4배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중은 40%가 넘습니다. 이제 반대 지표를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친구들 사이의 관계 균형입니다. 모스크바에게 중국은 전체 대외 무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즉,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에게 러시아는 그저 통계적 오차에 불과합니다. 4%도 안 되는데 별거 아니죠? 즉, 가령 내일 러시아가 완전히 붕괴하더라도 중국은 거의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한순간에 러시아의 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면 러시아는 그냥 사라질 겁니다.
만약 중국이 오늘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해 자국 시장을 갑자기 닫는다면 러시아는 정말로 이틀 만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무엇을 공급하고 어떻게 돈을 버나요? 그래서 러시아는 여전히 원자재나 대주는 처지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엄청난 할인으로 석유와 가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천연 자원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의 목재 같은 것들입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무슨 대단한 상품 같은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원자재입니다. 게다가 엄청난 할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인에 대해서는 지금 함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이징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 전문가 알렉산드르 가브에프가 꽤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분은 베를린 카네기 러시아 및 유라시아 연구센터의 소장입니다. 이제 그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일종의 거대한 라오스 혹은 거대한 파키스탄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훨씬 더 의존하게 되는 나라, 그리고 중국과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중국을 훨씬 더 본보기로 여기고 현대성에 대한 인식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기 멋진 문장이 있었는데 러시아인들이 중국을 본보기이자 현대성에 대한 인식의 원천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야만적인 러시아인은 중국을 바라보며 저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해, 저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베이징에서 러시아는 그저 거대한 라오스로 여겨집니다. 초강대국도 아니고 세계의 두 번째 축도 아니며 위대한 러시아도 아닙니다. 아니요, 그저 위성국가의 대형 버전일 뿐입니다. 이 나라는 베이징을 바라보며 삶의 개념을 거기서 빌려옵니다. 가브에프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전술의 이름은 간단합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을 계속 절여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고 러시아인들이 무릎을 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중국의 유리한 조건에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우정 어떠신가요? 보여주지 않는다. 지원하지 않는다. 곤경에서 꺼내주지 않는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그냥 더 악화되게 놔둔다. 그러니까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더 힘들수록 중국의 자신을 더 헐값에 넘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이징은 절약을 잘하니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했듯이 베이징은 신중하지만 꾸준하게 모스크바가 베이징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작동할 관계와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덫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임기 동안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러시아인들에게 뇌가 있었다면 그들은 젠장, 문제는 푸틴이 물러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러시아를 완전히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와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전처럼 노예였고 앞으로도 노예로 남을 것입니다. 중국은 여러분에게서 자원을 빨아들이던 대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합시다. 아직은 추상적인 이야기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야 더 설득력이 있을 테니까요. 10년 넘게 블라디미르 푸틴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저항해왔습니다.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생각에 저항해온 것이죠. 위안화, 즉 중국의 통화를 상하이 협력기구 개발은행의 주요 통화로 만드는 것에 저항해왔던 겁니다. 이 은행은 중앙아시아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왜 저항했냐고요? 중앙아시아는 바로 흔히 근접 해외라고 부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지역을 오로지 러시아의 이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언젠가 그곳을 러시아의 뒷마당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인들의 영지라는 겁니다. 그곳이 그들의 영토이고 그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지역 상황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푸틴은 그곳에서 무역을 위해 루블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별도의 통화를 만들자고도 했지만 중국 위안화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진핑은 지난 1년간 블라디미르 푸틴에게서 이 양보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고문들과 외교관들이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금융적 고립이 러시아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을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는 이 은행에 가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로 단지 은행의 운영이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표현을 일반적인 언어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중국 위안화에 자신의 뒷마당을 내주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중국 자본에 내주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곳이며 우리의 영역이라 주장해왔습니다. 그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달리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친한 친구가 저 뻔뻔한 러시아 놈의 낯짝을 그냥 한 대 칠 테니까요. 이제 제 생각에 이번 방송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러시아 정보기관에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와 중간급 관료들을 포섭하려는 시도가 점점 더 자주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고의 친구라는 나라가 노골적으로 첩보 활동을 벌이고 러시아 관료들을 포섭해 베이징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스크바는 뭘 하고 있을까요? 스파이를 잡거나 중국에 소송을 걸거나 외교관을 추방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이 스파이 행위에 대응하는 것처럼요. 스파이 행위가 발견되면 예를 들어 대사나 대사관, 영사관 직원들을 추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데 서두르지 않습니다. 베이징과의 전략적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냥 참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쿠콜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 없는 우정의 본질이 한 문단에 담긴 것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국가 반역죄로 형사 사건을 여는 나라입니다. 거기선 종이 한 장 들고 시위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인들이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 나라는 자국 관료들이 포섭당하는 걸 조용히 그냥 넘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파트너를 기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중국은 포섭을 합니다. 바로 중간급 관료들을 포섭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중간급일까요? 엘리트나 더 아래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간급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중간급이 5년, 10년 후에는 고위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베이징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떠난 후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할 바로 그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은 푸틴을 그냥 호구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모든 측근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방송에서 제가 중국이 러시아인들을 질질 끌며 애태우고 있다고 말했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베이징이 실제로 질질 끌며 애태우는 겁니다. 가장 잘 드러나는 예가 바로 가스입니다. 시베리아의 힘. 이 프로젝트는 10년 넘게 논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가스의 중국 수출량을 연간 1000억 이방미터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을 잃은 가스프롬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중국을 25번째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로는 5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5명의 부총리, 8명의 장관, 가스프롬 사장, 로스네프트 사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정말 거대한 대표단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베이징에서 중국과의 무한한 협력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려 40개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서에도 시베리아의 힘, 이나, 심지어 전반적인 석유가스 분야 협력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협상 후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용하자면 몇 가지 세부 사항만 더 합의하면 된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이 뭘 했는지 아세요? 중국은 러시아 가스 가격을 5배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러시아인들, 저 야만인들에게는 가스를 중국인들보다 더 싸게 파느냐고요. 그리고 시진핑은 아주 진지하게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에도 러시아 내수 시장과 똑같은 가격을 적용하라고요. 러시아인들에게 파는 것과 똑같은 가격으로 중국인들에게도 가스를 팔아야 한다는 거죠. 크렘린이 거절하면 중국은 다른 공급업체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가 필요 없을 수 있으니 다음 계약에는 가격을 낮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지금 러시아 가스가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유럽은 시장으로서 잃어버렸고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신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7월 14일 중국이 시베리아의 힘2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해외 석유 구매를 한 달치로 줄였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최저치입니다. 즉, 잘 생각해보면 러시아에게 가장 힘든 순간 정유 공장이 불타고 석유 판매 수익이 감소하며 나라의 연료 위기가 닥치고 모든 구매자와 전략적 파트너가 필요한 시기에 중국은 그냥 석유 구매를 줄이고 주요 프로젝트를 동결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질질 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그냥 무릎 꿇고 중국인들에게, 중국 지도자에게 기어가서 도움을 애원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은 그저 푸틴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왜 베이징이 바로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의 퇴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답은 푸틴 자신의 상태에 있습니다. 토경 여론조사 기관인 부치움은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공개 신뢰도 지수가 29.5%까지 떨어진 후 해당 신뢰도 지수의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 최저치입니다. 4개월 만에 거의 10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연금 개혁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정유. 러시아의 정유량이 2005년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비상사태 선포 직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타이 지방에서는 식량 재앙이 임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 부족으로 인해 농부들이 단순히 밭에서 수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전면전이 시작된 지 5년째 되는 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도전들의 조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말이죠. 그리고 중국인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숫자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러시아 선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는 얼마든지 모든 게 괜찮다고, 정유소가 불타도 아무 일 아니라고, 우리가 곧 반격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이 질겁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우리도 모든 게 잘 될 거라 생각하죠. 중국인들도 똑같이 보고 불타는 정유소와 러시아의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누구보다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외교 정책을 하나의 명제에 기반해 세웠습니다. 러시아에는 위대한 동맹국이 있어서 그 동맹국과 함께 서방 전체에 도전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 25번이나 방문했고 이 동맹이 유지되기만 한다면 중국의 석유를 할인된 가격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중앙아시아까지 중국의 영향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중국이 자기 관료들을 포섭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과 함께 다극적인 세계를 만들겠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에는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푸틴이 심지어 나토에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너희들 활동을 접어라. 내 동맹이 누군지 봤지? 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해라. 이제 우리는 중국과 함께 서방 전체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5년간의 전면전 끝에 푸틴은 중국 무역의 4%도 안 되는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파트너는 아니라는 거죠. 동결된 시베리아의 힘, 이 가스관. 그러니까 푸틴은 자랑했지만 이제 중국은 그래, 아마도 이 지루한 일을 이제 멈추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게다가 푸틴은 시진핑이 가스 가격을 5배나 낮추라고 요구하는 상황까지 맞이했습니다. 이미 푸틴 다음에 올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 중국 외교관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얻은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굴욕적인 점은 베이징이 푸틴 없는 상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논리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외교관들이나 정치인들은 준비하고 있고 그들은 현실적이며 언젠가는 푸틴이 떠날 거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가장 굴욕적인 점은 중국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크렘린에 누가 앉아있든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왠지 자신이 인물로서, 개인으로서, 주체로서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고립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서방 전체에 대해 적대적으로, 그리고 중국에게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값싼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값싼 상태로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의 대국의 지위를 되찾아주기 위해 이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를 크고 상처받고 매우 순종적인 주유소 신세로 전락시켰고 이제는
다음 관리자까지 골라지고 있는 처지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